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선 제가 17살이 되던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지요.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패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망해서 없어진 회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되겠지요? 일은 어찌나 많고 월급은 얼마나 짜던지, 그리고 야근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첫 직장이었던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제 자신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2년쯤 되어가던 무렵에는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체중이 5kg도 넘게 줄어있더라고요. 머리엔 원형 탈모도 오고 나이에 맞지 않게 손가락도 마디마디 쑤시고 골병 든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교통편은 또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모릅니다. 거리상으론 20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론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진이 다 빠져있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네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차를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셨다는 것과는 별개로 제 자신의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 3년 끝자락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때 회원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만나 산만 다녀오는 모임이었으니 낯을 많이 가리고 술도 잘 못하는 저에겐 딱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 오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북한산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산이라 분명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오질 않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아침 7시 반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는데 남편만 있었거든요. 남편은 혼자 산을 올라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저를 몹시 반가워했어요. 이전까지 인사만 몇 번 주고받던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요. 아무튼 일단 인사를 주고받곤 얼떨결에 남편과 둘이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데는 남편 쪽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날 저희는 같이 점심까지 먹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고 차라리 영어를 가르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게 되었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남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저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뇌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자 했거든요. 결혼 전제 만남이었으니 고민해봐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달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걸핏하면 자기처럼 생활력 있는 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끔 제가 좋은 옷이라도 사 입으면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며 연박을 주던 사람이었고요. 돈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박사가 따로 없더니만 막상 서로 얼마나 모아놨는지 오픈하자고 하니까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그런 것도 오픈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겠냐고 판업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2,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속물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듣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2,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은 사회생활을 한 지 8년 차였어요. 자기 입으로 맨날 자기처럼 아껴 써봐라.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는 거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000도 아니고 2,500이라니. 제가 남편보다 낫다고 우스대자는 건 아니지만 직장생활 6년 차인 저도 7,000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사실 요새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많지만 저는 가능하면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조금은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요. 실제로 친정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리란 기대와 확신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답이 안 나오대요. 결국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제가 남편에게 돈 벌어 그동안 다 어디다 쓴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아버님 빚을 갚아드리는데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대답에 잠시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덧붙이기를 아버님께서 작년 초 가족들과는 상의도 없이 작은아버님께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 주식을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올해 초 작은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였대요. 아버님께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작은아버님께 우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며 어찌나 아버님이 서럽게 우시던지 보다 못한 작은아버님께서 당신 딸 결혼 자금을 끌어다 돈을 빌려주셨던 거고요. 하지만 올해 초 작은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쪽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작은어머님께서 당장 돈 못 받아오면 이혼하겠다 으름장을 두시곤 집을 나가셨다나요? 그 집 사정이야 지금 이야기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결국 작은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너라도 네 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오셨다는데 그때만 해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아버님께 따지니 그 돈으로 주식을 하셨다며 당신 배를 째든지 마음대로 하라더랍니다. 시쳇말로 다 꼬르셨던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갚아드렸다나요? 사연을 전부 듣고 나니 남편 신세도 참 처량하다 싶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에 눈이 멀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안 됐지만 당신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남편 돈 3,000, 제 돈 7,000, 합이 1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1억을 보태주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2억이 큰 돈은 맞지만 그 돈으로 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니 솔직히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서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서 2층 집을 지어 살고 계셨거든요. 집은 아버지의 사업장과도 멀지 않았고요. 이참에 아버지 회사로 이직해버릴까 싶기도 했고 남편이 처가살이가 싫다길래 그럼 당신이 이 예산으로 식장부터 한번 다 알아와 보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신혼살림을 친정 2층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친정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저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돈을 왜 돌려드리냐며 엄연히 우리 쓰라고 주신 돈인데 이제 공동재산 아니냐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구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돈이지 당신이나 나 용돈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 남편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황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친정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회사도 곧 망하네 어쩌네 소리가 돌기 시작했을 만큼 회사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때문인지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지 사업은 전에 없이 잘 되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밑으로 들어와 얌전히 일이나 배우다 물려받으라 하셨고 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아버님은 저만 생각하시냐며 사위도 회사 생활 하느라 고생하는 건 안 보이시나 보다고 서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애들 가르치는 것과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해도 도통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차피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결국 자기가 저를 도와야 할 날이 오지 않겠냐며 자기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이 겁대가리도 없는 인간이 장인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직접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도 아버님 회사에 꽂아달라 그랬답니다. 언젠가 제가 물려받으면 자기가 옆에서 잘 돕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셨지요. 부부가 같이 사업해서 좋을 것 없다고 각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이라면서요. 친정아버지한테 까인 남편을 보고 있자니 좀 불쌍하긴 하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너는 좋겠다고 까는 상사도 없고 교통지옥에 치이지도 않고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해대던지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저도 지쳐서 따져 물었더니 제 차 좀 빌려달랍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생난리를 치겠다 싶어서 키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화근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제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키를 다시 뺏었어요. 그리고는 경차를 한 대 사주겠다 했지요. 경차를 사주겠다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려면 경차가 적당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넌 외제차 타면서 난 경차 타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답니다. 자기가 남잔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기도 외제차를 사달라대요. 나는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내가 왜 당신 외제차를 사주냐고 하니까 그러자 그럼 제 차를 자기한테 주고 저더러 경차를 타고 다니래요. 제가 싫다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차도 사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 달랍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자기는 아침마다 버스 타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미안해서라도 한 대 사주시지 않겠냐고요. 듣고 있는데 진짜 이 인간이 미쳤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제가 그러면 당신도 당신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다고 저더러 못 되쳐먹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뻔뻔함에 점점 치가 떨리던 와중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 인간은 글러먹었구나, 갈라서야겠다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가니 친정아버지께서 들어와 사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얹혀 사는 거라고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아주 무슨 거드름을 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었는데 뭘 모시고 산다는 건지. 하지만 이 무렵 이미 남편의 뻔뻔함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터라 걸고 넘어지기도 싫었습니다.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는다라는 심정으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네요. 친정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너희 사이도 요새 안 좋은 것 같고 젊은 부부끼리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가 싶다며 제 앞으로 무슨 서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 말씀이 원래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집도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려고 한답니다. 그 집에 가서 둘이 한번 재미지게 살아보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순간 정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란 작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제 명의로 해주냐입니다. 해주실 거면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순간 제가 벙쪄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랑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께서도 1억을 주신 게 아니냐며, 그러면 분명히 자기 지분도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께 돌려드려서 너무 서운했다나요. 그런데 지금 또 제 명의로만 해주신다고 하니 사위도 아들이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하시는 게 다르냐고. 자기도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하는데 알아주시는 게 없다네요. 황당했지요. 처가살이는 개뿔. 저희 친정어머니가 삼시세끼 다 챙겨주셨지요. 생활비도 안 받으셨고요. 남편이 하는 거라곤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게 전부면서, 그렇다고 남편이 알아서 저희 부모님께 돈 10만 원도 드린 적 없습니다. 시댁에는 줄기차게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지요. 물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도와주신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친정아버지도 황당하셨는지 저희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자기랑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면 기왕 해주시는 거 공동명의로 해달랍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쉬셨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생각할 것도 없다고 이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 저한테 주지 마시라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불편하면 당신이나 나가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지금 말 다 했냐며 후회 안 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 같으면 후회하겠냐고, 걸핏하면 내 친정에서 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 너란 인간하고 하루라도 더 살게 되면 그게 진짜 후회할 일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께선 둘 다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셨지만 제 분이 도통 사그라들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꼴보기 싫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 발끝허리도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네 그지근성을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붙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이혼할 거면 위자료를 달랍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저에게 준 3천만 원도 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몰랐지만 제가 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싶었기에 그냥 내질렀네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웬일로 꽃다발을 사와서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답니다.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 남편이 잠든 그날 밤 남편 바지 뒷주머니를 살펴봤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영수증이고 뭐고 다 쑤셔넣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변호사랑 뭔 얘기를 해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가지고 놀려 했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가소롭더라고요. 이튿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오는 남편에게 합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갈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역시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부르르 승질 부리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본인도 아무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위자료는 개뿔, 그 3천만 원도 안 돌려줬습니다. 당신 집에 드린 용돈이면 당신 그놈의 참여,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볼 거냐 하니 찍소리도 못하길래 그런 거 안 뺏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 했네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이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가슴이 후련합니다. 친정부모님도 모처럼 제 밝은 얼굴 봐서 좋다 하시네요. 똥차도 치웠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당한 아버님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하긴 아버님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아버님이 문제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도
한마디로 그 집구석 인간들 전부 다 문제였네요. 지인을 통해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눈치였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적극적이었는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대략 1달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 저 2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초반에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지만요.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자친구와 싫은 소리는 못하는 제가 만났으니 결국 크게 다툴래야 다툴 수가 없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어이없고 실감이 나질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남자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다더군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정말 크게 놀랐답니다.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어찌나 비싸던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야 제 친구들에게도 몇 번이고 들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지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제 슬슬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의 생신은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케이크나 작은 선물 정도는 챙겨드릴 의사도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순간 조금 난처한 표정을 하더니 생신은 며칠 전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덧붙이기를 기일에 챙겨드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지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그렇게 놀랄 것 없다면서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선 당신이 아픈 걸 오랫동안 비밀로 하셨더랍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다면서요. 평소엔 늘 씩씩하고 밝아 보이던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다 벌개져선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팠네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 집이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랍니다. 유복하신 조부모님께서 일찍이 아버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기에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게 없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생전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며 집 재산을 시쳇말로 전부 끌어다 다 해먹으셨답니다. 다 말아먹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빚까지 지기 시작하시면서 급속도로 가세가 기울었다고요. 이후로는 어머님께서 남의 집 가사도우미를 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등 평생 안 해보신 고생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옛말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잖아요. 남자친구 집이 딱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며.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을 땐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어지간히 미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쩌다가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건지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전후 사정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남자친구는 아버님과 꽤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언니와도 그렇고요. 하긴 가족이라는 게 모르지요. 저는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도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저는 총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식으로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남자친구에게는 4살 많은 누나도 있었는데 미혼이었고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는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라 하시더군요. 순간 멈칫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내라고 대답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어요. 방 한쪽은 마치 재단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엔 어머님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에 TV에서도 그렇게 해놓은 집을 본 적이 있긴 한데 막상 직접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남자친구를 따라 어설프게나마 인사를 드렸네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흔하지 않는 경험이라 낯설어서 그렇지 이상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어딘가 예의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제 자신을 살피느라 바빴지요. 아무튼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나오니 언니가 식사는 나가서 하잡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며 찍어 먹을 게 없다나 어쩐다나요?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성격이 푼수 같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당연히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안 계신 시댁이었으니 별다른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4인용 테이블로 저희를 안내했는데 아버님께선 5명이라며 다른 자리를 요구하셨지요. 저는 이때만 해도 아버님이 자리를 넓게 쓰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6인용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니 아버님께선 볼 필요도 없다며 한우생갈비로 5인분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냉면도 5개를 달라고 하셨고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아직 더울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1인분은 어머님 거랍니다.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이번에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묻는 걸 들으셨는지 처음 며느리감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만 빼놓을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절할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언니가 그냥 살아계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 생각하면 어려울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가족들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빈자리 앞에 놓여있는 접시에 구워진 갈비를 올려놓질 않나, 냉면을 비벼놓질 않나, 콜라도 한 잔 따라 놓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제사상도 아니고 등골이 오싹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이런 아버님의 기행과는 또 별개로 언니가 정말 꼴사납게 행동을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언뜻 계산서를 보니 거의 50만 원 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은 날이라며 약주도 몇 잔 하셨지. 심지어 어머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고기는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셔가지고 생으로 버려야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흥청망청 음식을 시켰으니 50만 원이 나온 게 놀랍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계산할 생각도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별 생각 없이 식당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저더러 계산 안 하냐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제가 돈을 내냐고 물으니 제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저 때문에 외식한 거라며.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전 아버님 때문에 체할 것 같아서 고기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너무 뻔뻔하게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전 아버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고 원래 이렇게 처음 며느리감이 인사 오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지 않냐고 받아쳤네요. 그리고는 언니 옆에 있던 아버님께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언니더러 계산하라 하시더군요. 전 뒤도 안 돌아서고 고깃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빈손으로 인사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고기까지 사라는 건지. 결국 원래대로라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지만 이미 언니나 저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기에 식사를 마치곤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신경전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과 남자친구 가족들의 억지는 때와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난달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땐 저희 부모님도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상견례는 중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고르신 장소는 아니겠지라며 농담처럼 남자친구에게 떠봤는데 순진한 남자친구가 맞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은 6시였는데 어쩌다 보니 아버님과 언니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뒤를 이어 저와 남자친구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2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 룸에서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걱정 말라며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셨고요. 전화를 마치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의자를 든 직원이 저희 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 들어가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보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아버님께선 당신이 메고 오신 가방에서 정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떡 포장할 때나 쓰실 법한 연분홍 보자기로 포장된 보따리를 주섬주섬 꺼내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있었지요. 아버님께선 비어있는 당신 옆자리에 그 액자를 떡하니 올려놓으셨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가져온 이유도 제가 남자친구 쪽 3명, 저희 쪽 3명 이렇게 6명을 예약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자리가 없지 않냐며 한 자리를 더 달라고 하신 거였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불러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아버님과 같은 입장이더군요.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일 상견례이고 원래 상견례는 부모끼리 만나는 자리지 아니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라도 어머님께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고요. 남자친구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하던지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그때 저쪽에서 저희 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두 분이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일단 제가 먼저 상황 설명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일로 모인 자리인 만큼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만 했어요. 상견례는 솔직히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끝마다 영정사진에 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에 드냐 그러면서 집사람이 여기 같이 있으니 그래도 힘이 나신다. 저나 저희 부모님으로선 뭐라고 대꾸하기도 힘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거든요. 저만큼이나 당황하신 듯한 저희 부모님께선 그래도 딸의 부탁 때문인지 최대한 침착하게 상견례를 끌고 가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눈치였지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나 언니 두 사람 다 결혼과는 상관없는 계속해서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애들 집이나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애 엄마가 돈이 없어 병원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죽었다면서 한마디로 못 보태주신다 소리를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며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작부터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을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의 대답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선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생략할 건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이번엔 결혼도 안 해본 언니가 나서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예단은 시집 오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보이는 예의인데 그걸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곤란하다면서요. 60만 여기 안 계실 뿐이지 정성이란 건 다 느껴지는 법이라면서 어머님 몫으로 가방이든 금이든 뭐 하나는 하는 게 좋겠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이 언니는 내 주머니를 못 털어먹어서 안달이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나되는 것 마냥 뻗대는 모습도 꼴사납다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예물을 누구한테 받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제 예물을 못 챙겨주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선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언니한테 사돈 처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빠져달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당사자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버님과 먼저 상의를 해보고 아버님을 통해서 하던지 하라고요. 그제서야 언니도 아버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이후로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일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솔직히 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6인분을 예약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 목도 추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식사는 코스로 나왔는데 영정사진 앞에 하나씩 서빙하시던 분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일단 슬슬 해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께서 이 결혼 절대로 허락 안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아버님이랑 언니가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내내 꿀먹은 모마냥 말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계속 돌아가신 어머니만 찾지 언니라는 사람은 아직 신우 타이틀도 달기 전인데 벌써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지. 어떤 부모가 이런 집에 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저희 부모님께 한 가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청이 있다며 문을 떼셨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라 하니 아이들 결혼식 날 고생만 하다 간 어머님을 위해 하객들과 같이 10분 정도 묵념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저희 사진이 나와야 할 스크린에 어머님 사진을 띄우고요. 추모의 시간이라나요? 아버지께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두 분이 뭐라 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부모님 왜 조부모님 제사까지 지내시지 그러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랬네요. 예식 간소화한다고 주례도 없앴는데 30분 예식 시간 중 10분을 그런 데다가 날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어머님이 하늘에서 저 때문에 통곡을 하실 거랍니다. 그때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싸가지를 운운하시냐며 상식적으로 애들 결혼식장에서 죽은 사람 추모를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돌아가신 양반 안타까운 거야 알겠지만 엊그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10년도 더 되었다면서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는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살았건 죽었건 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렇게 매정하다고 아버님께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언니까지 가세에서는 엄마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거냐며 자기들이 많은 걸 바랬냐고 이러니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나 어쩐다나. 아니 막말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이런 집구석으론 절대로 시집 못 보낸다며 화를 내시곤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는 신용을 하며 저희 부모님더러 한다는 말이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번만 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추모의 시간 10분이 너무 길다고 하시면 반으로 줄여서 5분만 해도 괜찮다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더러 한마디만 더 하면 대갈통을 박살을 내놓는다고 입 다물고 꺼지라 하시더군요. 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 하시는 거 태어나서 그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선 한다는 말이 일단 아버님과 언니 앞에서 내내 해놓고 뒤로 여우처럼 조율하면 될걸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단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래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그림은 웃기지 않냐고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자기가 아버님 잘 설득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곁이나 온 가족이 지키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하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라고요. 대갈통이 나만 하겠냐고 덧붙이곤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야말로 이런 집구석에 시집가지 말라고 조상신이 도와준 것 같아서 어떻게 향이라도 피워드려야 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로 인해 파혼하게 된 여성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선 피아노 과외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사무실 사람들하고 연말 회식을 하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으시더랍니다. 어머니 말씀이 평소와 달리 몹시 느낌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리고 새벽동이 틀 때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지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빨리 오라고요. 어머니는 그때도 설마 그게 마지막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절 데려가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고요. 운전자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도로가에 누워 있었답니다. 게다가 실제로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몇몇 직원들이 아버지가 맥주를 드시는 걸 봤다고 증언하면서 상황은 운전자에게 유리해졌지요. 무엇보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억울했지만 어머니 말씀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셨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먹고 사는 걱정이 더 컸다고요. 결국 어머니께선 피아노 과외를 그만두셨고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호프집을 여셨습니다. 재산이 꽤 있으셨던 외조부모님께선 둘째 딸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이모와 삼촌들이 난리가 났었다네요. 남편 죽은 게 자랑이냐고 재산을 거기다 몰아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랬다간 당신들은 연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들었으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으셨겠지요. 그나마 두 분이 이모와 삼촌들을 어르고 달래서 어머니께 호프집이라도 해주실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외가 친척들에게 기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달리 호프집은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만의 특제 소스를 찍어 먹는 꼬치구이를 판매하셨는데 이게 대박을 쳤거든요. 덕분에 10평 남짓으로 시작한 호프집은 금세 2배 이상으로 커졌고 지점도 2개로 늘었습니다. 호프집을 한 지 4년 만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도움을 모두 갚으셨고 10년 차에는 집을 사셨어요. 30평대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지요. 그리고 이사를 한 첫날 밤 제가 본 건 혼자 소주를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훌쩍훌쩍 아버지 사진이 든 액자를 앞에 세워두고 혼자 말없이 소주만 들이키셨지요. 그런 어머니께선 정확히 집을 사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시다 쓰러지셨는데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되셨거든요.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나이 22살이었고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요. 물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선 이딱한 것을 어쩌냐며 이젠 당신들이 제 부모가 되시겠다 했지만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도 어엿한 성인이었고 무엇보다 이모나 삼촌들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병원에도 가고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에는 발도 들이기 싫더군요. 어머니의 차가운 마지막이 자꾸 생각이 났으니까요. 결국 어거지로 반년을 끌고 오다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대학도 졸업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부터 성적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취업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 상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고민 끝에 어머니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우울증 증상은 도통 나아지질 않았고 친구들은 이런 저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술이나 마시자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사실 종종 혼술을 마시곤 했습니다만 결국엔 외로움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던 중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여럿이서 마시면 좀 다를 거랍니다. 사실 그 무렵에는 제 우울증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하던 때였지요. 그래서 나가게 된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이 있었는데 그중 유난히 한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지금의 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또래들과 달리 어른스러운 사람 같았네요. 술자리 이후로 2-3번 더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라던가 행복함을 잠깐씩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술자리를 주선했던 친구도 좋은 집안에 능력 있는 오빠라며 잘 만나보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많은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의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2분 다 교육자셨고 남자친구는 중견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교육자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말투는 늘 뭔가 저를 가르치려는 듯 했습니다. 또한 회사 일은 어찌나 바쁘던지 걸핏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점은 저를 정말 미치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연애 초반에 이미 남자친구에게 제 사연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도 남자친구는 도통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달에 1-2번은 꼭 싸우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만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았네요. 그렇게 사귄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기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2번 생각지도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말 그대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2분 다 교육자셔서 그런지 말투도 교양 있고 제가 불편할 법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2분 다 표정이 전혀 모르시는 눈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제 입으로 2분 다 안 계시단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랄까요? 공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아버님은 그래도 떨떠름한 표정이시긴 했어도 몇 마디 더 걸어주셨지만 어머님은 아예 저를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 서러웠습니다. 남자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어머님께서 아마 당황하셨을 거고 동시에 제가 안쓰러워서 표정 관리를 못하신 걸 거라며 저더러 자격지심이랍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고 저에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후로 얼마 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말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남자친구 딴에는 제가 그래도 경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어머님께만 신경을 써드릴 상황이 못 되었어요. 1시간쯤 지나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장사는 잘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앞으로 뭐 남겨놓으신 재산 같은 건 없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남자친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던 이야기라 대충 얼버무려서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몇 번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는 무슨 돈으로 차린 거냐? 지금 사는 집은 전세냐 월세냐? 카페 하면서 얼마나 버냐?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는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 말하지 않았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겨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달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그런 질문을 하시니 당황스러워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얼버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 대답이 어머님께 탐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후로 한 달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1년에 6번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거든요. 어찌됐건 결혼하겠다고 인사도 드린 상황이고 명절에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남자친구가 이번 추석에는 어머님 좀 도와드릴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남자친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추석 전날부터 가게 문 닫고 남자친구 본가에 머물면서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부터 청소까지 하루 종일 꼬박 도와드렸지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더러 당신 아주 며느리 복이 있는가 보다고 저에게도 기특하다, 장하다, 요즘 애들 같지 않다며 싱글벙글 좋아하셨습니다. 청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었고 손님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께서 저더러 아침 먹었으면 슬슬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절을 같이 보낼 줄 알았고 친척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사람 일이 어찌 될 줄 알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인사를 하냐며 어른들이 흉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구차한 마음에 결국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도 따라 나오지는 않고 현관 앞에서 조심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님의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는 들었지만 참 서글펐네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재정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8살이나 많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이 저와 만나는 동안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다 그랬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정확히 그래서 얼마가 남았냐 물으니 4천만 원이 전부라 했습니다. 제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너는 얼마나 모았냐고 속물이냐면서 표정이 그게 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찌됐건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였으니 계속 숨기기도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로 계속 빈집 상태로 있던 곳이지요. 곳곳에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큰 집에서 혼자 있자니 부모님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도 새를 주지도 않고 비워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 더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략적인 재정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왜 안 했냐며 저더러 맹출합니다. 저는 혹시나 남자친구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미리 그 아파트는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정리할 생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다고요. 남자친구는 누가 언제 그 아파트 팔자고 했냐며 걱정 말라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카페 휴일이라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께서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저더러 좀 태우러 와달라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으니 어머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싫다 소리를 못했지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자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을 태우고 어디로 갈 거냐 물으니 어머님께선 갑자기 제가 물려받았다는 그 아파트에 한번 가보자입니다. 떨떠름하기도 했고 일단 점심은 어쩌시냐고 물으니 아파트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다면서 아파트로 가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선 전과 달리 저에게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도 하셨고 그러다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고 어머님께선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왜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모양이랍니다. 그 말이 왠지
제 귀에는 곱게 들리지가 않았지만요. 그렇게 40분쯤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꾸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건 싫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확실히 제 집 맞냐입니다. 어이없는 질문에 짜증이 좀 났지만 어머니와의 추억도 있고 해서 아직 다른 사람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어차피 곧 우리 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건데 아직도 그래서 어떡하냐입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제 말을 막으려는 듯 다른 주제를 꺼내더라고요. 찝찝했지만 일단은 대충 넘어가야만 했지요. 그리고 비로소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어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다 들어와서 산다는 건 무슨 소리며 내시라니?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가 제 점수 좀 따려고 제가 결혼하면 제 아파트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한번 생각해보래요. 멀쩡한 아파트를 두고 뭐하러 오피스텔 살면서 생돈을 버리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제껏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시다며 너무 좋아하실 거랍니다. 남자친구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엄청난 속도로 차갑게 식으면서 동시에 냉정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물려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정해지신 어머님이 솔직히 어이가 없었고 자기 멋대로 거짓말을 해놓고선 절 설득하려 드는 남자친구도 한심해 보였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할 결혼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판을 다 깔아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더군요. 비로소 당당히 허락받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더러 정신 차리라나요. 저는 지금 아주 멀쩡하다고 진심으로 헤어지자 했네요.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며 못 들은 걸로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래요. 아들 다 키워놨더니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드는데 속이 안 상하겠냐고요. 그래도 이제나마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속상한 마음은 접고 저를 받아주신다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모르냐며 고맙긴 개뿔 뭐가 고맙냐 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지금 팔려가는 거냐고 돈 앞에 아무리 장사 없다지만 사람 그렇게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 어제는 하루 종일 웃으시느라 광대뼈가 내려오질 않더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더 말하기도 싫다고 내가 눈이 삐었던 것 같다고 전부 없던 이야기로 하자 했네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후회 안 하냐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면 자기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자기랑 영영 결혼 못할지도 모른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이젠 쥐씨할 만큼도 없다고요. 더 어이가 없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제 카페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헤어지자 그랬다며 저더러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시고 살 생각도 없었고 그 아파트는 계속 비워둘 거라고요. 제 마음 힘든 날 가서 쉬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조근조근한 말투로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경제적인지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니 예의상 처음엔 듣고 있었지만 결국 아들 간수나 잘하시라고 했네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말아먹고 꼴랑 사천 들고 여자한테 결혼하자는 사람이라고요. 그 나이에 사천밖에 없으면서 젊은 여자 재산이나 탐내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좋다고 하겠냐고 그동안 제 속에 있던 말이 저절로 튀어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머님도 교육자시라면서 인격 수양 좀 하시라 했습니다. 남의 돈 욕심내는 어머님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고 학생들이 불쌍하다고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벌개지더니 절 한 대 치기라도 하시려는 듯 손을 올리셨어요. 저도 지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는 남의 영업장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나가시라 했습니다. 이후로 남자친구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울었다 웃었다 사랑한다 했다가 가만 안 둔다고 했다가 결국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겠지요? 흉흉한 세상이라 당분간은 몸조심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원래 눈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카페도 당분간은 쉬면서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